네, 민주통합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흥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전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이 민주통합당 경선을 이제 충북 경선이 있는데 네. 이 생각보다 문재인 대세론 때문인가요? 아니면 모바일 투표 그런 파동 때문인가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잘 못 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국민선거인단이 거의 100만에 가까이 등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대에 좀 못 미친 측면은 있습니다. 그 경선에서 잠깐 하루 이제 그 중단된 일도 있었고, 그래서 또 뭐 일기 문제도 있고요. 그 지금 차차 이제 정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만이란 수치는 이미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문 대표께서는 500만, 그래도 한 최소 150만에서 200만 정도는 충분히 모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어떻습니까? 그 예상. 일단 지금 예상으로 한 150만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대보다 좀 덜한, 저 개인적인 계산, 그것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그 기존의 오프 정당에 오늘 탑재하는 정당 구조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대선 후에 이제 성취되려면 가급적 많은 분들이 모이시면 좋은데 그만큼 모이시지 않고 있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충북에서 이제 4번째 대선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향후 판세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선 투표가 있을 것인지 여부, 그거가 이제 중요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통합당 그 경선인단이 150만, 최하 150만, 많게는 이제 500만까지 예측하셨다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원장이 바깥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입니까? 그 안철수 교수 영향이 아무래도 크죠. 그러니까 이 정말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될 것인지 여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단일화는 역사적인 당위다.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고, 어떠한 형태든 단일 후보를 만들어질 텐데, 문제는 단일 후보가 만들어졌을 때 후보들을 각자 지지하는 여러 국민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지지하는 분들까지 어떻게 통합을 이뤄낼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늘 강조드리는 거고,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민주통합당 대선 선거인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이제 정권 교체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통합당 후보나 아니면 이제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모두 다 이렇게 묶어내는 그 방식이 우리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온오프 결합 정당이라는 건가요? 이제 정당 혁신이 고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안 교수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4.12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이겼다면 그냥 교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고민이 시작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그 정당에 실망하거나 충분히 마음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무당파로 형성돼 있고 그분들이 안 교수를 지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정당이 정상화되도록 하면 그럼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교수께서도 만약 출마를 결심하신다면 이 정당 정치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이 결국은 정당 혁신을 고리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지금 있는 기존 정당이 싫어서 떠났던 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당 정치나 이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무당파가요. 이를테면 오랜 독재 시절에 국민께 정치는 더러운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해먹을게. 이렇게 이제 세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의 무당파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이 20, 30대 경우는 정치에 관심이 많으나 정당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우리 이제 온의 준 정치결사체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어떻게 정당에 접목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민주통합당 이제 얘기가 좀
계속 나오는 와중에 네. 또 하나의 악재라고 하면 악재일까요? 양경숙 씨 사건이요. 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또 나왔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요. 뭐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의문이 많습니다. 일단 그 현기환, 현영희 의원 경우에는 상당한 물증이 나왔는데도 부산지법원에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예 중수부가 나섰어요. 뭔가 그 새누리당 공천 뇌물 사건을 덮을 수 있는 호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좀 의아스럽습니다. 뭐냐면 그 현영희 의원도 보면 그 새누리당은 박근혜 의원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실세게 돈을 직접 갖다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직접 갖다 준 게 아니라 거쳤다는 거 아닙니까? 양경숙 씨한테 돈을 갖다 줬다니. 과연 그게 가능할까? 두 번째는 오늘도 뭐 이제 문자를 보냈다 아쉽다 죄송하다 이렇게 보내셨다는 건데 그건 정치인으로서 늘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전화를 받았으면 될지 안 될지는 그 판단을 하고 계시죠 마음속에. 그러나 일단 안 된 것이 확인됐으면 일단 알려주는 거는 예의 차원에서도 늘 가능한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거 중수부가 헛발질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박지원 대표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몇 개가 더 필요하다. 몇 개를 보내야 스무스하게 한다고. 평소에 박지원 대표하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도청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늘 검찰에 우리는 감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 정부가 정부에서 전화를 계속 도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통화할 때도. 그런데 문자는 더 명백하게 남죠. 근데 거기다 대고 몇 개를 보내라. 이거는 잘못된 일.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사업하면서 투자를 받으면서 거기에 공천 얘기가 섞인 어떤 개인 비리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을 금액이 많으니까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흥분하신 거 아닌가. 결국 이 지금 검찰이 흘리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이 아마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법적 소송에 걸릴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께 그 뭐 의자가 돈 받았다, 차량에 돈 받았다 그러다 다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아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 조사 그 결과를 들어보면 양경숙 씨가 어느 정도 그 투자성도 투자성이지만 공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 부분을 좀 시인했다. 그러니까 설사 그렇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설사 그렇더라도 개인 비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 양경숙 씨나 아니면 이제 그 양경숙 씨가 소개시켜준 그분들 이모 씨, 뭐 장모 씨 이런 분들에게요, 정모 씨 이런 분들에게 뭐 미안하다,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보낸 거는 지난 총선 전에 이른바 정치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5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법정 내에서. 그건 모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분이 그렇게 문자 오고 한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몇 개 더 보내줘야 된다라는 그 주문을 문자로 박지원 대표가 보냈다.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증일 때는 이건 그러니까 그런 문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그 문자가 나옴으로 해서 이게 그 양경숙 씨의 개인적인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언론에서는 양경숙 씨가 도대체 뭐 실체가 있는 분이야, 경력이 좀 이상하다 이런 보도도 좀 많이 있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문 전 대표하고도 양경숙 씨가 뭐 후원금을 줬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좀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고 또 우리 문 전 대표하고는 어떤 관계? 지금 보도가 잘못되고 있는데요. 그 라디오 21은 원래 이제 그 2002년 대선 끝나고 김갑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창원에서 정치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만든 거고요. 처음에. 저도 그때는 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사장이 이게 대표가 여러 번 바뀝니다. 몇 번 바뀌어서 한 4번, 5번째쯤 이제 양경수 씨가 맡은 거죠. 그러고 이를테면 저희 국민의 명령 같은 경우는 2010년 8월에 이제 그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라디오 21이 자발적으로 그 계속 생중계를 했어요. 그 거리 나가서 홍보하는 거를. 그러면서 잠시 지난해 상반기 중에 한 서너 달 정도 집행위원을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관계인 거죠. 그 후에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관계를 정리를 했었죠 그때. 그러면 그분이 일부 언론에서 지금 보도한 것처럼 좀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뭐 그 개인에 대해서 제가 무슨 평가를 하겠습니까? 예. 그냥 아는 사람이고 예. 그런데 굉장히 위태롭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터지네요. 예. 좀 다른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노정현 씨,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데 검찰이 이제 그 불기소 기소했습니다.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만 이제 적용을 했고 1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의 출처는 더 이상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아니 그거 수사를 재개한 것 자체가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당시에 노 예. 대통령께서 내가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에서 아니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가족 일인데 그러니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포괄적 뇌물수수죄다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 서거 후에 수사 종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그러면 끝난 사안이죠. 근데 그거를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가족으로서는 아물 수 없는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예. 그걸 또다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후벼 판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인륜을 저버려도 되는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수사를 재개한 것 자체가 폐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최근 행보를 두고 민주통합당에서는 정치적인 쇼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봉화를 방문하는데 그 참 결례 무례를 저질렀다는 거를 봤는데 어제는 더 심하더만요. 그러니까 그 헌화를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노동자에 대해서 예. 그러면 적어도 저라면 왜 그러십니까? 뭐 쌍용 자동차의 아픔을 아십니까? 만약 그 노동자가 얘기를 하시면 알고 있다. 내가 찾아가겠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그러니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니 좀 비켜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대화하는 게 맞죠. 근데 관계자가 멱살을 잡아서 끌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당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세력. 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국민 통합으로 가겠다. 이거 받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이게 바로 독재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의 문제는 아버지와의 그 혈연 관계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박정희 대통령이신 거죠. 그럼 박정희 대통령과 객관적인 거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정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셨던 역사,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누리당 그래서인가?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제 유신에 대해서도 좀 뭔가 분명하게 얘기할 것이다. 또 당시 유신 체제에서 있었던 인혁당 사건의 피해 유족들도 좀 만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던데요. 그래도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거가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예컨대 봉화 경우도 뭐 서너 시간 전에 알렸다는 건데 오겠다는 사람 말릴 수는 없죠. 특히 이제 열려진 장소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그랬으면 이를테면 일종의 가해자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그 자기 성찰적인 표현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예컨대 이를테면 뭐 통석의 염을 갖고 있다라든지 하다못해 그런 수준의 말이라도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자기 성찰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국민 통합할래. 그러니까 내가 가겠어. 받아들여. 그리고 그냥 가서 인사만 아무 말 없이 헌화만 하고 왔다. 그게 어떻게 그 의미가 부여되겠습니까? 이게 참 가정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박 전 대표, 박근혜 후보가 지금 이제 문고문의 얘기를 좀 이제 지금 방송에서 보시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유감이나 아니면 통속의 염이라든지 아니면 유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제 과거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역사 인식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 그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 지도자를 하겠다라고 나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자꾸. 그러니까 그거는 후보로서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텐데
그야말로 헌법을 준수하며 국민을 보호하며 등등 이런 그 대통령 선서에 맞는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냐. 예. 이 부분에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네. 박효종 그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요. 네. 뭐 쇼라고 해도 좋다. 근데 이거는 멋진 쇼다. 그래 국민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쇼다. 100만 불짜리 멋진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쇼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네, 쇼면 안 되는 국민께서 건가요? 판단하실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 경선만 하더라도요. 일단 좀 문제가 됐었죠. 모바일 투표가 지금까지도 좀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모바일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을 좀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번에 문제된 것은 모바일 투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설계에 이견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대의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그 소통기구가 없었을 때 만들어진 제도고요. 지금 이제 SNS 혁명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의 제도를 넘어서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장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 모바일 선거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제도를 정당에서 만들어서 이제 제시하는 거죠. 국민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이 직접 대통령 후보를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 주시면 이 제도가 작동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난 4.11 총선의 공천이 국민들 보시기에 흡족지 못했는데 이번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2014년 지자체 선거든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아주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국민들께서 직접 뽑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참여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식은 이제 문 고문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장점이 있는데 지금 당장 민주통합당 경선만 놓고 보면 이른바 비문 후보들은 이 모바일 투표는 너무 불리하다. 이거 완전 친노 세력이 다 잡고 있다. 이런 또 볼멘소를 하는 게 또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2002년 대선부터 차례로 진화해 온 제도입니다. 당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 2002년 때는 그 당원대의원 반, 그다음에 국민 반 이렇게 해서 근데 국민은 등록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이렇게 예. 선거인단 형태로 갔었고요. 2007년에는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구조로 가고 이번엔 100% 이제 완전 개방 경선으로 온 거죠. 예. 이게 진화해 온 과정이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예.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앞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으나 일단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과 오프가 결합된 정당을 추진한다라고 합의하고 시작한 정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역진 불가능한 제도적인 진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이제 정치권 정당들도 다 이제 이쪽으로 가는군요. 모바일 투표를 접목한. 그렇게 돼 갈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도 보면 그동안 한 발짝 뒤에서 늘 민주당의 예. 변화를 따라왔죠. 그러니까 다음 대선쯤 되면 아마 새누리당도 받아들이겠죠. 마지막으로요. 네. 이 뭐 진보적인 학자인데 조국 교수가 네. 이렇게 민주당은 이제 모바일 투표도 도입하고 이제 진보적으로 자꾸 앞으로 가는데 그래도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교수가 결합을 해도 박근혜 후보를 못 이길 것이다. 물론 이제 걱정 어린 뭐 지적일 텐데 문고문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 말? 아니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12월 대선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하라는 충고라고 받아들이고요. 근데 일단 2013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첫 번째 정책 측면에서 보자면 경제민주화나 복지경은 서로 한다고 하지만 예. 핵심적인 건 결국 남북관계 개선일 겁니다. 예. 남북의 경제 교류협력이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블루오션인데 이 부분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늘 퇴행적인 발언을 해오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개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정책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안철수 현상 같은 게 나타났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정당을 설계할 것이냐.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보께서 그 부분을 국민께 충분히 그 비전을 제시해 드리면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성근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